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성 박사입니다. 이제 5주차 들어갑니다. 5주차. 이제 5주차, 6주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강의 계획에서 한 대로 챕터 1, 2, 3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5주차 들어가면서 이제 이념과 관련된 것, 가치와 관련된 것들 모두 다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이제 6주차 들어가서 이제 아주 중요한 챕터 1, 2, 3들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한 챕터당 2주가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챕터 하나당 한 주가 들어가면서 진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오늘 이데올로기. 참 간단치가 않죠. 한국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를 다룬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서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반드시 넘어가야 될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력,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권력, 정치는 이제 권력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력을 어떻게 누가 행사하느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념들입니다. 권력을 최대한 적게 해서 야경 국가, 경찰 업무라든지 군대와 같은 국가를 여기 방위하는 업무를 제어하고서는 정부는 자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로 이렇게 권력의 행사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칼 막스처럼 공산주의 사회처럼 모든 인민의 생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이냐,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이죠.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해서 국가 권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공산주의처럼 노동자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즉 노동자에 의해서 권력이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념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극단으로 가죠.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좀 약간 극단으로 가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 논의로 가요. 진보냐, 보수냐. 그래서 한국 극단으로 갑니다. 극단으로 가서 한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으로 가죠. 그래서 진보, 극단으로 가면 흔히 얘기하는 좌익이냐. 보수 극단으로 가서 우익이냐, 이렇게 논의가 가가지고 둘 간에는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한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념적인 논의,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점차적으로 90년대를 지나서 소련이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이제 흔들려가지고 패망을 했죠.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또 이게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IMF가 터지기 시작하고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 치르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어느 한 진보, 보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진보적인 관점과 보수적인 관점은 같이 간다. 지금은 제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겪어봤더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메꾸어진다. 영향을 주면서 메꾸어주면서 진보와 보수가 함께 발전해 나간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둘은 같이 간다. 그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보수다, 진보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서로 양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요즘에 주축 세력인 30대, 40대들은 보수냐, 진보냐 했을 때 이건 같이 가는 걸로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과거처럼 이게 어느 한쪽은 도저히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세력이 아닌 걸로 하나의 반국가 단체, 뭐 그런 반사회 단체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우리 정치는 어떻게 행사하게끔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보다 이제 우리가 만인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보다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어떤 투쟁에 있어서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행복이잖아요. 승리가 아니라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 모두가 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에서 채택하고 있는 논의들,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자유를 중시 여기고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보수적 가치, 그 진보적 가치도 중요하죠. 노동의 가치 중요하고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며 그리고 이제 보다 그 소득에 있어서의 너무 지나친 이렇게 편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득의 편차를, 소득의 격차를 줄여주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진보 진영의 그런 관점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둘 다 서로 각각의 장점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와 진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같이 함께 무엇을 지향합니까? 행복한 사회예요. 행복을 지향할 수 있는 사회. 뭐 어떤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행복한 사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이거를 추구하기 위하여 보수와 진보는 함께 서로의 차이점은 있지만 서로 차별하지 않으면서,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차이는 반드시 있어요. 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와서 보시면 옆에 앉아 있는 그 짝꿍들 보세요. 똑같지 않잖아요. 다 나하고 다르잖아요. 닮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차이를 인정해주고, 대신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의견들, 이런 것들을 넓은 열린 마음으로 해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잘 경청을 해서, 그래서 보다 행복한 사회로 지향하는데 살아가 협조적인 관계로 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제 보수가 무엇인지, 진보가 무엇인지, 보수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진보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이러한 각각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다. 언제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념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구태적으로 지나간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논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게 우리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자유주의가부터 나와버려요. 그래서 일단 신자유주의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학습하는 게 뭐냐면요.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조합주의,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그러니까 오늘 1교시에서 배우는 것들은요. 1교시에서 배우는 것들은 되게 우파입니다. 자, 오늘 1교시에서 배우는 것들은요. 되게 1교시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1교시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개는 우리가 알기는 우파 진영에 속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2교시에는 이제 우리가 진보 진영에 속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는 이제 대면 수업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서 우리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사회복지 정책의 전략이 나와요. 시민 참여, 탈상포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대면 수업 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는 먼저 오른쪽 우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맨 오른쪽입니다.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나온 것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국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이미 나왔었죠. 영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1948년부터 현대복지국가 시작한다 그랬죠. 이제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 번 했는데 1948년부터 현대복지국가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시작을 쭉 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들이 이제 뿌리를 받고 그다음부터 시작하죠. 그러다가 1970년대까지 이 상황이 지나가죠. 대략 25년입니다. 25년간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 체제가 뿌리 내리고 또 공공보조제도도 뿌리 내리게 하면서 미국, 서구 유럽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제 복지 체제가 뿌리를 내는 기간이 이 25년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도에 뭐가 일어나요? 오일 쇼크 등 대부분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새로운 유형의
경제 위기에 처합니다. 과거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제 주로 수요적인 측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주로 화폐 가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들,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화폐 현상에 따라서 화폐가 너무 남발됐다든가, 아니면은 지나치게 이제 화폐가 유동성이 너무 적게 돼서 발생하는 그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이와 같이 해서 수요적인 측면들 또는 화폐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 시장이, 즉 필수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러한 생필품들이 시장 기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 공급 곡선이 이게 위축돼 버리는 거죠.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공급량은 줄어들었죠. 그렇죠. 가격은 이때보다 훨씬 더 올라갔는데, 공급량 있죠. 공급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경제 이론이라든지 그런 경제 정책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던 주요 원인은 뭡니까? 공급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복지병이죠. 우리가 이때는 이제 우리 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 복지병인데, 일단은 이제 복지병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신자유주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 그렇죠? 그다음에 인센티브, 그다음에 노동의 시장에 참여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 현상에 빠지게 된다. 그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주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교육시장에서도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뭐도 반대하냐면요, NHS, 즉 영국이 가장 사랑하게 하는 무상 의료 시스템 NHS, 이것도 부정합니다. 모든 경우는 다 사회보험, 민간에서 하는 사회보험, 즉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가게 되냐면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중심으로 가고 있는 사회보험 있죠? 이 사회보험들을 모두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고 모두 개인이 가입하게 되는 민간보험으로 모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니까.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책임. 그렇죠. 개인의 책임을 중시.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이 만약에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부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공공부조를 제외하고서는, 공공부조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런 공공부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간주합니다. 공공부조는 일단 최소한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공공부조 하나만 남기고, 그 이외에 뭐 실업보험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민간시장으로 맡겨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거는 정부가 나서봐야 비효율성만 늘어나게 된다. 개인에게 선택을 맡기고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경쟁사회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유목을 촉진하고 그다음 민영화를 강조하며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봐야, 이게 규제는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생산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은 최소화해야 된다. 한 공공부조 정도만, 도저히 살 수 없기 힘든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공공부조, 우리로 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실상 폐지하고 다 민간에게 맡겨라. 그리고 개인의 책임에게 맡겨라. 개인이 본인이 선택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빈곤을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노동을 안 하고 해서 빈곤을 하게 됐다면 더 나은 삶을 이 사람은 향유할 가치가 없다라고 본 거였어요.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냉혹해 보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이게 래퍼 곡선이 있어요. 래퍼 곡선. 이게 나중에 논리가 있어요. 이게 래퍼 곡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래퍼 곡선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게 그 세금이에요. 세금을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세금을 올려도 이게 생산성이 쭉 올라가는데 일정한 세금이 투자하잖아요. 세금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금을 올려버리면 너무 세금을 올리잖아요. 너무 세금을 올려버리면 인류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너무 세금이 높아져 버리니까. 너무 세금이 높아져 버렸더니 생산성이 준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두면은 내가 번 것만큼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데 일정한 정도의 세금이 너무 넘어가 버렸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차라리 세금 안 내고 그냥 복지 수혜자로 남겠다. 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증한 사람이 래퍼 곡선. 이게 래퍼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 이걸 래퍼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금을 일정 정도 올렸더니 그 다음부터 생산성이 줄어들더라. 생산성이 줄어드니까 공급 곡선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공급 곡선이 위축되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아무리 가격을 높여준다 할지라도 생필품이나 필요한 공산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복지병이 걸린 거죠. 왜? 너무 높은 세금.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했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복지 정책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도덕적 해이 현상에 빠져서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지게 됐다. 이게 래퍼 곡선의 설명입니다. 상당히 좀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죠. 이게 신자유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냉혹하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사람 이익 추구와 관련된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뚫어지게 냉정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일단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에 혼란을 줄 뿐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들은 이거는 오히려 생산성의 위축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하실 때는 보통 그랬었죠. 우리는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복지국가가 높은 고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관료를 믿습니까? 신뢰하십니까? 세금을 많이 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믿을 게 따로 있지. 관료를 믿어? 그러셨잖아요. 무슨 얘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 나는 그 관료 집단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자유주의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 이 래퍼 곡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금이 올라가 버리면 세금이 계속 인상돼서 올라가 버리면 어느 시점인가 내가 하는 거 일 다 빼앗기는데 저놈들한테 다 빼앗겨서 누군가한테 이거를 복지로 이렇게 줘버리는데 내가 이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있어? 내가 피땀 흘려서 일을 더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80에서 90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50 정도, 40 정도밖에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결정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의 이론은요, 거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먼저 개인의 책임. 지금 한마디로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개인 스스로가 보험을 선택을 해라. 정부가 강제해서 우리 지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의료보험 다 강제 가입이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민간에게 맡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다 민간에게 맡겨져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라. 선택을 안 했으면 그 본인이 책임져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 세금을 낮추라는 겁니다. 세금을 낮춰라.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국유화했던 것들은 다 민영화해라. 다 민영화하고 재원이 없잖아요. 지금 세금을 적게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축소해라. 그거죠. 그 대신에 이 일은 다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다. 시장이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굴러가면서 이런 것들은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괜히 정부가 개입돼봐야 오히려 혼란과 그 다음에 오히려 막힘 현상이 더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주요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는 과거 이제 대처 주당이나 레이건 대통령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복지 지출은 축소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이때 폐지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를 민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보험을 그러니까 민간 보험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다 돌려버렸는데 딱 하나만 NHS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했다. 왜? NHS 무상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는 폐지 못 시키고 나머지는 다 민영화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성과주의를 도입합니다. 성과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만큼의 투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산출을 냈느냐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입을 적게 할수록 이게 몫이 커지겠죠. 아니면 투입은 그대로인데 산출이 올라가면 또 몫이 커지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주의는 산출을 투입으로 나눠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투입을 적게 하든지 그러면 몫이 커지잖아요. 산출을 높게 하든지 몫이 커지잖아요. 이게 성과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럼 당연하지 않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했어요. 관리회계. 우리가 이게 회계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관리회계를 공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장부를 공부하게 돼요. 장부. 이제 장부를 어떻게 기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산 대조표 어떻게 만들고 손익계산서 어떻게 만들고 현금 흐름표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관리회계에서요. 비용 개념이 있어요. 비용. 무엇은 비용이다. 나와요. 사람은요. 비용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사람은 비용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리회계상 경영 전체로 봤을 때 사람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인적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경영 관점에서 보면 인적 자산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리회계에서 본다면요, 사람은요 비용 개념으로 들어가요. 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투입을 낮춰야 될 때, 자,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공장의 규모를 지금 확 축소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축소해요, 공장을?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20년 하다 보면 공장을 일부 매각하거나 기계를 몇 개 없애고 새로운 기계 도입하면서 좀 약간 줄여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6개월, 12개월 사이에 투입을 줄인다 그랬을 때 공장 규모나 부지 규모를 확 줄일 수 있어요? 못 줄이죠. 근데 뭘 줄이기가 제일 쉬워요? 사람은 줄이기가 쉽잖아. 왜? 명예퇴직시키거나 사직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되잖아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단 한 칼에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과주의에서는요, 투입을 줄여야 된다 그랬을 때 사람을 줄이면 돼요.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냉혹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보실 때 성과주의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자꾸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목에 칼끝이 이렇게 싹 들고 왔다는 걸 느껴질 거예요. 칼끝이. 왜? 성과주의는 사람을 비용으로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를 올리려면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사람을 줄이면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 6개월 사이 이내에.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 조치를 취했을 때. 아시겠죠? 그리고 선별적 복지를 강화합니다. 즉, 보편적 복지는 너무 크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선별적 복지, 즉 사회적 약자, 빈곤층에 한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복지를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복지 혜택을 거부하는 것이죠. 즉,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고 선별적 복지, 타겟팅하는 것이죠. 과거 빈곤법이 이랬었죠. 우리가 빈곤법이 이랬었죠. 빈곤법들이 해서 이런 불황자들, 빈민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법을 시행했었죠. 바로 그때가 선별적 복지였었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시게 되겠죠? 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사례와 평가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경제 정책 평가에서 본다면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효율을 그러니까 뭡니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같은 1리터인데 내가 그 자동차에다가 1리터를 넣어요. 1리터를 넣는데 몇 킬로그램 가느냐 이거야. 연비. 이게 연비가 효율성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투입을 했는데 더 많은 키로수를 갈 수 있을 때 우리 연비가 좋다. 그 엔진의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보다 적은 걸로 좀 더 멀리 같은 값이면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용 개념에는 사람이 포함된다. 그다음 사회적 불평등은 이제 심화됩니다. 신자유주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들은 돈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은 항상 한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2대8 원칙이 있어요. 2대8. 그래서 전체 자원이 있으면은 대개는 2로 다 몰려버려요. 2대8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싹 몰림 현상이 일어나요. 자본주의 현상에서는요. 돈을 먹거든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아주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죠. 왜냐하면 복지 정책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그 기관들도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사회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상황들은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경제 위기를 겪음으로써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초미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하나의 이념이다,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이제 비판할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썼던 바로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던 70년대 후반기에는요. 그때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했어요. 그리고 못 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가격이 너무 뛰는 거예요. 왜냐면 보셨잖아요. 자, 수요는 있어요. 수요는 이렇게 있는데 공급 곡선이 위로 위축이 돼 버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줘도 여기 가격이 막 치솟잖아요. 올라도 공급은 줄어드니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모든 상품들을.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템즈강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템즈강에서 자살자가 속출을 하고 국가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때 해답을 내었던 것이 바로 레포곡선이었습니다. 레포곡선을 이렇게 봤더니 지금 우리는 복지병에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고세율의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제는 시장에게 돌려라. 그래서 나왔던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론을 그 당시 때에 부닥쳤었던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냉혹하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신자유주의들이 나왔었던 거는 과거 25년간의 복지 정책이 나왔었던 이런 공급 체인망이 훼손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복지 정책을 쭉 진행해서 봤더니 뭡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사회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공급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망이 있어져야 되는데 공급 체계가 이게 훼손이 돼 버린 거예요. 작동이 제대로 못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사회가 이걸 못한 거죠. 이거를 반성을 하고 다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론은 나름대로 그 당시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안이 되었고 이거를 상당히 많은 정부가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실제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보수주의입니다. conservatives. 자, 이거는 이제 보수주의라고 한다면요. 항상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가치관지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보수주의다라고 하면요. 항상 뭐냐면 전통, 도덕 이걸 중시하시면 돼요. 질서 이런 것들입니다.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적 관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통적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국가보다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했을 때 하나의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도덕적 가치입니다. 도덕적 가치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언제 얘기했었어요? 바로 조합, 우리가 협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협회와 인보 간의 대립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협회에서 이 논의가 나왔었죠. 코스에서 나왔었죠. 코스 자선조직협회. 자, 자선조직협회. 여기가 아주 상당한 보수주의를 그때 기반에 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 생각하시면은 이때 협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 가치를 대단히 중요시하겠다. 자선조직협회 하시니까 제가 뭐 파워포인트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거 딱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그냥 옷 잘 입고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태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구제할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리고 구제할 만한 사람들 선별해서 찾아낸 다음에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들 이제 기억하시면은 이 보수주의가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보수주의 사학책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먼저 보수주의 사회복지관의 특징은 먼저 사회 질서, 도덕 규범 되게 중요시이고, 가족과 종교, 지역 공동체 중요시 여기며 수혜 기준은 뭐냐면요. 도덕적 자격과 노력이 있느냐. 제일 먼저 보는 거, 알코올 중독이 있느냐 없느냐, 도박벽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폭행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주변으로부터의 평판이 좋으냐 안 좋으냐. 과거 협회 그 코스에서 자선조직협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선이라든가 기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지역 공동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 해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거를 논의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그 개인이 태도. 이 사람이 이제 볼성사납고 주변하고 평판도 안 좋고 와이프 마누라 맨날 두들겨 패고 자녀들 학대하고 종교도 잘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알코올릭이고 술도 매일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 사람은 벌을 받는 거다. 가난은 본인이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나한테는 성경에서 말하는 7대 죄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죠.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보수주의 사회복지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수주의는 이제 과거부터 꽤 오래동안 있었어요. 도덕적 책임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뭐였습니까? 바로 197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 효율성과 정부 축소를 강조합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뭡니까? 시장 어떻게 우리가 전체가 있으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과거에는 정부가 이번만큼 개입했다고 쳐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정부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개입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축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축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구축 효과 가지고 하면 또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구축 효과는 이제 뭐냐면요,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개입한 것만큼 경제가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이만큼 일을 하잖아요. 이만큼 민간 경제에서 관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구축 효과예요. 만약에 정부가 이걸 안 하잖아요. 정부가 이거 안 하고 벗어나고 시장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이 정보에 대해서 시장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정부가 개입한 것만큼 시장이 위축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여기 정부 정책의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정부가 개입한 것만큼 시장이 물러서서 시장이 개입을 못한다. 왜? 정부가 개입했어요. 세금 가지고 개입했는데 누가 감히 거기 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는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목적 달성만 되면 된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죠. 만약에 민간에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또 옆에다가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민간에서 만든 쓰레기 처리장은 사용료가 높죠. 근데 정부는요, 거의 실비용밖에 안 받잖아요. 여긴 비닐봉지 하나에 한 500원 칩시다. 쓰레기 봉투 500원인데 민간 쓰레기 처리장 얼마 받아요?
봉투 하나에 3,000원 이렇게 받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누구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 처리장을 선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쓰레기 처리장에 개입하는 순간에 민간 시장에서는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된 사업을 안 해버려요. 이걸 구축 효과라 그래요. 구축 효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서울에 보시면은 이제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한강이 고수부지에 수영장이 있어요. 자, 여기 민간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민간 수영장. 민간이면은요, 하루 이용료 얼마 받냐면, 보통 아무리 못 받아도 3만 원은 받아야 돼요. 3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서울시에서 여기 맛있게 세금을 내리치워가지고 한강 고수부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한 달 하루 이용료가 3,000원이에요. 어느 거 이용하겠어요? 민간에서 만든 요 수영장을 이용하겠어요? 서울시에서 고급스럽게, 둘 다 고급스러워요. 왜냐면 요즘은 서울시도 요즘은 공공에서 뭐 만들 때 이쁘게 만들어요. 근데 하루 사용료가 3,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거 이용하겠어요? 아니면 5,000원 씁시다, 5,000원. 어느 거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그런 수영장에 개입을 하잖아요? 민간에서는 수영장 사업을 안 해버려요. 여기 한강 고수부지에서 이걸 구축 효과라 그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우리 양주시에서 서울까지 여기다가 민자 고속도로를 놨어. 민자 고속도로. 이제 민간 자본에서 고속도로를 놨어. 통행료가 얼마야? 통행료가 3,000원이래. 편도. 양주에서 서울시까지 오는데 민자 고속도로 이용하면 이렇게 과거에는 여기까지 오는데 약 40분이 걸렸는데 민자 고속도로 이용하면 10분이면 도착해요. 야, 그럼 여러분들 어느 거 이용하겠어요? 민자 고속도로 이용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고속도로를 딱 놨어. 그랬더니 얼마야? 0원이야.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도로는 무상 사용의 원칙이에요. 도로는 무상 사용 원칙이에요. 원래 도로는요. 그래서 도로를 아니면 이제 500원 받았다고 칩시다. 500원 받아 칩시다. 그럼 여러분 3,000원짜리 민자 고속도로 이용하시겠어요? 500원짜리 정부에서 만든 고속도로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만든 거 쓰겠죠? 그러니까 민자가 고속도로 사업을 안 하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구축 효과라 그래. 구축 효과.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이 유축되지 않게끔 이런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정부 축소해라. 도로 만들지 말아라. 수영장 만들지 말아라. 복지관 만들지 말아라. 다 민간에서 알아서 민간에서 수영장 만들고 민간에서 고속도로 만들고 민간에서 사회복지 만들어서 이용자들한테 돈 받고 하게끔 해라. 이것이 오히려 사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자원이 아주 필요한 곳으로 제때제때 간다. 국가에서 하게 되면 개인의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바대로 가게 된다. 그것이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권력의 힘에 의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아주 비효율적인 분야에도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신자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해도 그냥 진행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뭡니까? 권력의 힘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 시장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힘을 결정하잖아. 이거는 과거에는 그런 사민주의자라든지 이런 그런 적극적인 복지 정책은 권력의 힘을 이용을 해서 비효율적이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자원을 내리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권력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됐단 말이에요. 권력에 의해서.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는 이거를 자원 배분을 시장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시장은 뭐로 가요? 효율성 개념으로 갈 거 아닙니까? 왜? 소비자가 선택해야만 성공하니까. 소비자가 선택 안 하면 망하잖아요. 소비자를 바라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에 있었던 바로 저성장 구도, 스태그플레이션은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수주의가 남긴 사례들 보면요. 먼저 가족부양. 한국 사회도 그래요. 가족주의. 요즘 1인 가구가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좀 그런데 원래는 이제 한국의 복지 정책이도 그렇고 서구 유럽도 그렇고요. 항상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저출생 때문에 그래요.
인구 감소가 있었거든요. 인구 감소가 있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가족 부양에서 잠시 벗어나요. 즉 청년들 있죠? 여자 청년 여자, 청년 남자 이런 대상에 대해서 복지 혜택이 좀 본격적으로 주입되고 있죠. 근데 그 이전만 해도 가족 중심입니다. 가족 중심. 남자, 여자, 자녀가 행복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서 가족 중심입니다. 가족 중심.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다 가족 중심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선 기반. 그렇죠. 자선 기반, 도덕적 검증.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 검증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복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즉 생산성 복지. 즉 그 노동과 복지가 연계되는 방식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나머지 글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복지 정책은 이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면 시민의 자율성을 대면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증진하는데 상당한 큰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도덕적 기반을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도 사회 복지주의 복지관 바라보는 관점은 복지관은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관점. 그 다음에 공동체 복원,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복원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 이제 서구 유럽도 그렇지만 항상 그 개념이 이거였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아빠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엄마는 돌봄을 하고 자녀들은 돌봄 서비스를 받아서 양육을 받는 이러한 시스템은 염두에 뒀던 것이 정통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보수주의 복지관은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긴 해요. 지금도 이제 그 가장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게 이제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이에요. 서구 유럽 사람들 한국 사람 보면 한국의 복지 정책 중에 이해 못하는 게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왜냐면요. 아이를 시설에 맡기려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아이는 가족과 있어야 된다. 가족과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여기에 자녀가 있는 것이 맞지. 자녀를 시설에만 맡기는 게 맞냐. 엄마가 그러니까는 전업주부든 전업주부가 아니든지 간에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맞냐.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직장을 안 다니고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게 맞다. 왜 어린이집에다가 다 맡기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 아빠가 자녀를 키울 수 있게끔 자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왜 사회가 뒷받침 못하느냐예요. 서구 유럽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과 노동, 그러니까 1과 3을 양립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1과 3. 내가 직장의 일도 있지만 내 개인의 삶, 뭡니까? 특히 자녀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것들은 당연히 존중해줘야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12살 때까지는요, 서구 유럽에서는요, 12살 될 때까지 아이를 혼자 두는 부모가 있으면 그거는 아이 방임으로 돼서 신고돼 가지고요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아요. 12살까지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홀로 두는 부모가 있다. 아이를 혼자 방치하는 부모는요 방임죄에 해당이 돼서 형사 처벌당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의 학교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시켜야죠. 아니면은 시간을 유동적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을 유연성 있게 하든가 아니면 잠시 아이를 돌보고 올 수 있는 타이밍을 주든가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복지관이 참 좋은 게 바로 그런 거였죠.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사회가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시설에 그냥 맡겨버리고 어린이집에 다 맡길 것 같으면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애 낳았어요? 응? 뭐하러 애를 낳냐고. 그럴 바에는 어린이집 원장 그 다음에 어린이집 여기 보육교사들 일거리 주려고 하셨어요? 응? 그럴 바에는 뭐하러 애를 낳았어? 그런 거 아니지. 애를 키워야지 자기가. 전업주부인데.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100%다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또 안 돼요. 어린이집에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는데, 아파트 단지로 되게 구성이 됐어요. 서울이나 경기도는요.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가까이 뭐가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하나의 자기 그 친구들이 생겨요. 그게 그대로 초등학교로 가요. 그대로 중학교로 가고, 그대로 고등학교로 간다고. 여기서 단절된 아이들은요, 또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어린이집 계속 보내는 거야. 이게 맞냐고요, 근데 이게.
아니죠, 이게. 가족이 맡아야지. 가족이,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어린이집에 보낼 때 수당을 줄 것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진작에 아동수당을 충분히 줘서 내가 이게 아동수당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 비용을 내든가 아니면 아동수당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든가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어린이집 망한다고 난리인데 아니 가족들이 책임져서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해서 망한다고 한다면 그럼 맡겨야죠. 그런 것들은. 근데 다만 보통 그 여성들이 이제는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돌봄 서비스를 제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부에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지원도 해주고 해줘서 그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와 큰 차별이 없게끔 충분한 영양과 안전과 양육 환경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육의 질도 굉장히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 그런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직장도 문화를 완전히 바꿔서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끔 직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서구 유럽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출산율이 1.8명, 2.0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0.7에 0.7. 대단히 심각한 거죠. 0.7에 0.7. 그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념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쉬운 문제가. 우리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또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참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을 전공한 교수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동학을 공부한 교수들 입장에서는 아동들은 부모 밑에서 커야지 왜 어린이집에서 커야 되냐는 거예요. 어린이집 안 맡겨도 부모들이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다가 투자해야지 왜 어린이집 시설에다가 투자하느냐.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주안점은 가족에 맡겨야 된다. 가족에게 기준을 둬야 된다. 아동학자들이 그냥 피토하는 심정을 얘기해요. 자, 시작은 다원주의 개념입니다. 이것 좀 2교시 때까지 연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다원주의 개념은요, 약간 좀 얘기가 달라요.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가 이게 있냐면, 자,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수가 하느냐. 자,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예요.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소수가 한다. 이걸 엘리트주의라 그래요. 엘리트주의라 그래요. 근데 엘리트주의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그 다원주의죠. 잠깐만요. 보면서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주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에서 가장 얘기는 엘리트에 의해서 엘리트라고 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서 권력의 행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는 현재 이익 집단들 간에 형성되어져 있는 협조적인 틀 속에서 다원주의가 결정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여러 개의 그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자, 여러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자, 정부가 있고요. 국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이 집단들과 정부 간의 협상과 균형에 의해서 갈등과 대립, 균형과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 속에서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엘리트 집단 이론입니다. 엘리트 집단은 소수의 하나의 엘리트 집단들에 의해서 권력이 행사된다. 소수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다원주의는 다수로 갑니다. 다수. 그러니까 가령 이거예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에 반대되는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 왜? 옆에 간호사회가 또 있어. 조무사회가 또 있어. 그렇죠? 또 뭐 제약회사가 있어. 이런 또 환자를 중심으로 한 또 모임이 또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이러한 단체들 속에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 자기 마음대로 정책에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 여러 역학관계, 여러의 이익 집단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같은 것들이 결정되어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원주의는요. 즉 권력이라는 것들이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결정들이 소수 엘리트에서 결정되어지느냐 아니면 여러 이익집단 간의 협상과 협조와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논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건 그 2교시 때 좀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